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 모의고사 7점 모의고사 5회까지 풀었어요. 자, 여러분 6회 지금 들어가는데요. 6회 문제풀이에서도 여러분 5회처럼 먼저 문제 풀어 놓으시고 채점까지 마무리하신 후에 6회 저와 함께 학습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쉬운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헷갈린 부분이 있다면 그 헷갈린 부분 또한 왜 헷갈렸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합력을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할 때 두 힘의 합력은 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서로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이 양쪽으로 15N씩 뻗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를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할 텐데요. 위쪽에 있는 화살표와 평행한 화살표는 어디에? 네, 아래쪽의 화살표 끝에 연결해서 그리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15N 화살표와 평행한 화살표는 위쪽에 있는 화살표와 평행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려주시고 이 화살촉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은 후에 각각의 작용점에서부터 연결해 주시면 이게 바로 뭔가요? 우리가 구하는 힘의 합력이 됩니다. 자, 힘의 합력 한번 볼게요. 이 화살표와 나란한 화살표 여기에 그렸으니 이 화살표는 15N과 같은 길이일 거고요. 이 화살표 또한 이 화살표의 15N과 같은 길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는 몇 뉴턴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구할 때 이 힌트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바로 60도라는 각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자, 15N 두 개의 선분이 같아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한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밖에 없죠. 정삼각형의 경우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몇 뉴턴이 되어야 하나요? 바로 15N이 되어야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보시고요. 약간 수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번입니다. 그래프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찬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넣었을 때 온도 변화이다. 그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이런 문제, 이런 그래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찬물의 분자 운동은 점점 느려진다. 찬물은 안 그래도 분자 운동이 느려요. 그런데 그래프 보시면 찬물은 온도가 올라갔어요. 분자 운동 빨라져야 되겠죠? 1번 틀렸네요. 2번 열은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이동한다. 찬물은 온도가 낮고요.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아요. 근데 뜨거운 물이 지금 온도가 낮아졌고 찬물이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가지고 있던 열을 차가운 물에게 전달해 준 거죠. 역시 2번도 반대로 해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2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3번 5분에는 뜨거운 물과 찬물의 분자 운동이 같다. 자, 5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분이면 여기가 되겠죠. 자, 5분은 지금 이미 열평형이 일어난 후예요. 열평형이 일어났다는 것은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얘기하죠.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바로 열평형 상태, 분자 운동도 같은 상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8분부터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뜨거운 물이 분자 운동이 멈춘다. 8분은 한참 뒤에요. 이 분자 운동이 멈추지도 않을 뿐더러 뜨거운 물과 찬물의 열평형은 5분 이전에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4번 틀렸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항입니다. 그림과 같은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열 이동 방법과 가장 먼저 녹는 촛농을 옳게 짝지은 것은 했네요. 자, 금속 막대 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해서 촛농을 4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굳혀놨었겠죠? 그 다음 왼쪽 끝에서 가열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 금속 막대는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가열이 되어서 전체가 뜨거워질 텐데요. 뜨거워지는 과정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금속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금속의 열 전달 방식이 무엇인가요? 바로 정답이죠. 전도라는 방법인데요. 전도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녹는 촛농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되죠. 열이 전달되는 곳과 가장 근처에 있는 곳이 가장 먼저 촛농이 녹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역이 정답이 될 텐데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전도, 기역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너무나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4번입니다. 기역과 힘과 이동거리에서 모두 이득을 볼 수 없는 도구는 이라고 했어요. 자,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힘의 이득을 보거나 이동거리의 이득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도구는 도구인데 힘도 이동거리도 모두 이득을 보지 못하는 도구가 하나 있다고 하네요. 자, 지뢰는요, 힘의 이득이 있는 도구가 되고요. 빗면 또한 거리는 늘어났지만 힘의 이득이 있는 도구예요. 도르래 중에서도요, 움직도르래는요, 힘의 2분의 1,
원래 10N을 가해야 되는 것을 5N만 가해도 되는 그런 이득이 있어요. 즉 힘의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3번 고정 도르래의 경우에는 힘의 이동 거리에도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를 왜 사용하는 걸까요? 네, 바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때에 방향이 전환된 경우는 없어요. 과학에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뭔가 물체 또는 물질이 움직여야 그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고정 도르래는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위해서 힘에도 이동 거리에도 이득이 없지만 고정 도르래를 사용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5번입니다. 중성 상태인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서로 문지른 후 떼어냈을 때 각 물체의 대전된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우리는 대전열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기억해 주시죠? 털이 많은 나는, 털로 유명한 나는, 솜니부를 덮고도 고불에 걸렸다. 고불에 걸렸다. 됐나요? 털 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로 대전되기 쉽고요. 에보나이트 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대전되기 쉽다. 이 대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털과 유리를 서로 마찰시켰을 때 털이 플러스, 유리가 마이너스. 유리와 명주를 문질렀을 때 유리가 플러스, 명주가 마이너스.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그렇다면 우리 문제에서 지금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마찰시켰다고 했죠?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그럼 털이 플러스,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그걸 뜨겠죠. 자, 이럴 때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 한번 정답을 찾아볼게요. 털가죽은 플러스로 대전된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바로 정답 나왔어요. 자, 2번 플라스틱은 플러스 아니고요.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3번 털가죽과 플라스틱 모두 플러스 아니죠. 4번 털가죽과 플라스틱 모두 중성 아니죠. 마찰했을 땐 마찰 전기가 일어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대전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6번입니다. 다음 전기기호와 명칭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은요. V라고 써져 있는데 저항이라고 하네요. V는 볼트, 즉 전압계를 의미합니다. 이 저항 아니고요. 1번은 틀렸어요. 전압계고요. 2번 전압계라고 하는데요. 스위치 모양처럼 생겼죠? 여기 딱 닫으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전압계 아니고 스위치입니다. 3번 전류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지죠. 틀렸고요. 4번 전구 모양이죠. 필라멘트가 그려져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주사기 안에 공기를 넣은 후 입구를 막고 피스톤을 눌렀다. 이때 공기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이때 피스톤을 이렇게 꽉 막았어요. 주사기에 공기를 이만큼 넣고 피스톤의 입구, 그 주사기 입구를 막고 피스톤을 눌렀대요. 피스톤을 꾹 눌렀대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들어있는 공기의 구성 입자들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수가 감소한다. 자, 감소할 공간이 없어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나 밖에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수가 10개라면 10개에서 그 숫자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못할 겁니다. 1번은 틀렸고요. 분자의 크기가 증가한다. 크기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공기 분자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자의 종류가 완전 달라져야 되겠죠. 하지만 공기 분자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공기의 압력이 감소한다. 압력은 지금 피스톤을 눌렀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가한 거죠. 공기 압력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역시 틀렸고요. 4번 분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요게 바로 정답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공기가 요만큼 들어있는데 제가 피스톤을 탁 눌렀어요. 그러면 공기의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숫자는 10개예요. 10개로 일정해요. 그런데 피스톤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었죠.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분자 10개 들어있는 공기의 분자 사이의 충돌 횟수는 훨씬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이온의 명칭과 이온식을 옳게 짝지은 것은 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8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문항이에요. 이온식이나 또는 원소의 기호,
그리고 원소의 명칭을 연결한 것. 지난 시간에는 원소의 명칭과 그 다음에 원소 기호를 연결하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온식과 이온의 명칭을 바르게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수소이온의 경우에는요, C 아니고요, H죠. 수소라는 원자가 H로 표현되기 때문에 H+라고 해야 맞는 거고요. 얘는 틀렸어요. 얘는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자, 칼슘 이온의 경우에는 칼슘 원소 기호로 쓰셔야 되겠죠? CA가 칼슘이고요. 얘는 이온으로 E+라고 씁니다. 염화 이온의 경우에 염소 이온을 쓰셔야겠죠? CAd이고요. 이온이기 때문에 염소의 이온 마이너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4번 산화 이온의 경우에 산소를 얘기하죠. 산소 원소에 역시 그렇죠. 이온은 E-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네, 바로 나오죠?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모두 다 외워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8번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기억해 주셨다가 써먹으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밀도가 서로 다른 A, B, C, D 네 종류의 액체 물질을 비커에 담은 것이다. 이 액체의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네요. 자, 밀도에 따라서 아래에 가라앉느냐 아니면 위에 뜨느냐 아니면 그 중간에 끼느냐 달라진다는 건데요. 자, 밀도가 크면 클수록 밀도의 개념을 아셔야겠죠. 밀도가 크면 클수록 조밀조밀한 정도가 크다. 조밀조밀한 정도가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그렇죠.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가볍지 않다라는 얘기죠. 무게가 무겁다는 것은 물질들 또는 물체들 중에서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에 내려간다고 한다면 A의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D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1번부터 4번 중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셔야겠는데요. A는 두 번째로 밀도가 작다. A는 밀도가 가장 큽니다. 1번 틀렸죠? 2번 B와 C는 밀도가 같다. B와 C가 밀도가 같다면 이렇게 층을 이루지 않고요.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밀도는 다릅니다. 3번 B보다 D의 밀도가 크다. B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D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D의 경우에는요.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이 되겠죠. 4번 D의 밀도가 가장 작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여기 나왔네요.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밀도에 대한 개념 이렇게 쉽게도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이 위에다가 이 사이에 낀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C와 D 사이, C보다 밀도가 가볍고 D보다 밀도가 무겁습니다. 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죠. 자,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이니 화학 변화이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선 성질이 변하는 경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화학 변화를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죠. 자, 1번 젖은 빨래가 마른다. 자, 젖은 빨래가 마를 때 성질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이 증발될 뿐이죠. 1번은 물리 변화, 즉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죠. 2번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을 만든다. 자, 설탕과 물 따로따로 먹어봤을 때와 설탕물을 먹었을 때 여전히 단맛과 물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3번 가을철 은행잎이 노랗게 물이 든다. 가을철 은행잎은요,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성질이 바뀌어서 노랗게 물들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파란 상태, 푸르른 상태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즉 이것은 성질이 변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정답은 3번이 돼요. 4번의 경우에는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린다.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 맛과 녹은 후에 아이스크림 맛이 같나요? 틀리나요? 네. 같아요. 둘 다 달달한 맛있는 아이스크림 맛이 날 겁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실 때 굉장히 깝깝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일전에 이 문항들 굉장히 많이 다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6ml가 든 ASF의 시험관에 질산납 수용액을 서로 다른 부피만큼 떨어뜨린 후 관찰한 앙금 생성 반응 결과이다. 그래프에서 더 이상 앙금이 생성되지 않은 이유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어요. 다 읽어보셔도 좋지만 정답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11번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정답은 하나입니다. 자,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다 일정에 멈추죠. 그렇다면 D와 E와 F의 차이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D의 경우에는요, 질산납 수용액이 6ml예요.
그런데 아이오딘화 칼륨도 6mm예요. 자, 질산납 수용액이 F2에서는 8mm예요. 아이오딘화 칼륨은 6mm예요. 자, F에서는요, 질산납 수용액이 10mm예요. 그런데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은 6mm예요. 자, 여기서 차이를 알 수 있나요? 자, 6mm, 6mm에서 정확히 최대의 앙금을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질산납 수용액을 8mm를 더 추가해서 넣었더니 헐, 어떻게 됐나요? 일정해요. 똑같아요. 앙금의 높이는 일정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질산납이 양이 증가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반응하지 않나요? 질산납 수용액에 2mm가 남는다는 거예요. 10mm의 질산납 수용액을 넣었을 때 몇 mm가 남나요? 4mm가 남는 거예요. 자, 2mm와 4mm가 각각 필요하지 않은 용량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6mm밖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질산납 수용액을 증가시킨다 해도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질산납 수용액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아니죠.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아니죠. 일정하게 들어있죠. 질산납 수용액과 반응할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푸시면 되고요. 이걸 일일이 너무 어려워. 글씨가 너무 많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제가 풀어드린 대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4번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더 이상 앙금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아니죠. 더 이상 생성할 수 없지 않아요. 양이 없을 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화학 반응식을 보시고 이게 어떤 화학 반응식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보세요. 반응 전, 반응 후 이런 물질이 생겼어요. 자, 반응 전에는 과산화수소가 H2O2 해서 두 개씩 붙어 있는데요. 반응 후에 보니까 산소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자, 이 친구로 바뀌면서 산소를 탈락시켰네요. 바로 산소를 버리는 일을 했어요. 환원된 거죠.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이 산소를 버리면서 남을 산화시켰어요. 산소가 원래 없었는데 산소가 나오는 산화 반응이 생겼네요.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킨 이 H2O2는 무엇일까요? 남을 산화시킨 산화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쟤를 산화했어. 쟤를 산화시켰어. 그래서 산화제다. 다른 애를 나는 환원시키고 다른 애를 산화시켰어.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산화와 환원이 함께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H2O2는 산화되었다. H2O2는 지금 뭐 되었나요? 환원되었다. 2번도 역시 정반대 틀린 내용이 되겠죠? 3번 H2O, 이 H2O는 환원되었다. 자, 이것은 이 다음 과정이 없습니다. 환원되었는지 산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환원된 후에 나온 A이기 때문이에요. 3번은 알 수 없는 거고요. 4번 H2O2는 산화제이다. 제가 방금 써드렸죠? 정답은 4번이. 방금 제가 써드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자, 이런 문항들은요,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맞추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입이 염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죠? 푸른색 염록소를 가지고 있는 염록체에서만 일어납니다. 2번 물과 산소를 이용해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헉,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합니다.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오, 3번이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거 맞고요.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거죠.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 맞고요. 빛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죠. 받아들인 색소는 염록소예요. 초록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염록체만이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4번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염록체 안에만 염록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그렇죠.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산소를 이용한다고 얘기한 2번이 정답이죠. 14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심장의 모식도이다. A에서 D 중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부분들로만 옳게 짝지은 것은 했네요. 자,
심장을 굉장히 간단하게 그려놓은 모식도예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다 기억하시죠? 자, 심방은요. 위쪽에 있는 두 개는 심방이에요. 들어오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두 개는 심실이에요. 심실은 둘 다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방, 실 기억해 두라고 했죠? 찾아내라고 했죠? 몇 번인가요? C, D네요. C, D는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위쪽에 두 개가 심방이고 아래쪽에 두 개가 심실이기 때문에 두 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문항들은요. 너무 흔한 문제예요. 15번입니다. A에서 D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각 부분이 어느 부위인지를 알고 계셔야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 A는요. 딱 보면 대뇌, B는 사운드 끼어있네요. 사이에 끼어있는 간뇌, C는 간뇌 아래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뇌, 중뇌, D는 뒤쪽에 있는 작은 뇌, 소뇌. 다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대뇌 기능부터 한번 하나하나 맞는 얘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A는 대뇌죠. 감각과 운동, 고등정신활동의 중추이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B는 간뇌입니다. 간뇌 기능은 심장박동과 호흡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수의 기능이죠. 간뇌는요. 체온과 체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3번 C는 중뇌입니다. 중뇌는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를 조절합니까? C의 내용은 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D는 안구운동과 동공반사의 중추이다. D는 손해입니다. 이 안구운동과 동공반사의 중추는 C, 중뇌가 되겠죠. 3번과 4번은 바꾸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멘델의 유전 법칙은, 자, 법칙에 대한 것도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유전된다. 자, 각각 하면 네, 바로 독립의 법칙이 나오셔야 됩니다. 특히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해서 유전될 땐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고 우리 멘델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서 밝혀냈죠. 분리의 법칙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분리의 법칙의 경우엔 한 쌍의 대립 형질을 유전할 때 그 한 쌍의 대립 형질은 두 개가 서로 분리되어서 유전된다라는 거 배웠죠? 우열의 법칙의 경우에는요. 잡종에서 우성을 띠고 있는 유전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된다라는 거고요. 중간 유전의 경우에는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이 결합하여 붉은색과 흰색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함께 존재할 때 둘 다 우성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 색상이 나타난다, 분홍색 꽃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유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7번입니다. 그림은 남성의 생식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정자를 일시 저장하고 성숙시키는 구조는 했어요. 정자를 일시 저장하고 성숙시키는 구조는요. 정자가 태어나자마자 잠시 잠깐 보관되어 있는 그곳이에요. 자, 정자는 어디서 태어나나요? 바로 D, 정소에서 태어납니다. 정소에서 만들어져서 태어난 정자는 어디로 바로 가나요? D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렇죠, 부정소로 갑니다. 부정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부정소 안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점 그렇죠, 성숙됩니다. 성숙된 상태의 그 정자는 B, 수정관을 타고 이동하여 A에서 나온 정낭에서 나온 정액 성분과 결합하여 요도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일시 저장하고 성숙시키는 구조는 바로 부정소 C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임신되었다고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임신이라는 것은 자궁 안에 무엇이 착상한 것을 임신이라고 할까요? 네, 난자와 정자의 핵이 결합한 수정란이 이동하여 자궁 내막에 딱 자리 잡고 앉은 그 착상되었을 때 바로 임신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에 써져 있는 것이 정답일 텐데요. 1번 정자가 자궁경부를 통과했을 때, 정자가 자궁경부를 통과한다는 것은 아직 난자를 만나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번은 틀린 얘기고요. 2번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하였을 때, 네,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을 때 착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임신된 겁니다. 즉 착상하였을 때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형성하였을 때 이때도 참 기쁜 일일 텐데요. 수정란이 형성되기만 하고 착상되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불임 부부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3번의 경우엔 정답은 아니겠죠? 4번 성숙한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방출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배란이라고 하죠. 배란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배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광물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광물의 특성들을 활용하면 광물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광물의 특성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적절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광물의 맛을 본다. 광물이 무슨 맛이 나나요? 이 돌멩이 저 돌멩이 맛이 다 비슷한 것 같죠? 아무리 맛을 본다 하여도 광물의 맛으로는 광물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광물의 끓는 점을 측정한다. 광물을 언제 끓여보실 겁니까?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합한 구별 방법은 아니고요. 3번 광물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한다. 자, 내가 광물을 이따만큼 준비해서 한 1kg짜리 돌멩이와 요만한 1kg짜리 금을 준비했어요. 자, 그렇지만 금의 겉에다가 회색으로 색칠을 했네요. 이게 금인지 뭔지 몰라요. 우리 무거운 것이 더 그죠? 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무게는 똑같네요. 1kg, 1kg. 무엇이 금일까요? 모르죠. 광물의 무게로는 절대 광물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광물의 겉보기 색과 조훈색을 알아본다. 자, 조훈색이라는 것은 조훈판이라는 도자기로 만들어진 판에다가 광물을 이렇게 긁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인데요. 겉보기 색이 보여지는 색과 조훈판을 긁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다르죠. 즉 금과 황동석의 경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훈색은 광물의 특성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염분이 35%인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은 했어요. 자, 여러분 염분의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염류의 총량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염분이라는 것은요. 염분이라는 것은 해수, 바닷물이죠. 1kg 속에 녹아있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염류의 총량을 얘기해요. 염류량을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염분이 35%래요. 35%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볼까요? 해수 몇 킬로그램 속에 그렇죠. 1kg 속에 염류가 몇 그램 녹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염류가 몇 그램? 그렇죠. 35g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35%인 해수 1kg 속에 얼마나 염류가 녹아있니? 그걸 물어봤네요. 35%의 해수 1kg 속에는 염류 35g이 들어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문제를 좀 바꿔요. 해수가 1kg이 아니라 2kg이라고 바꿨어요. 만약에. 그러면 염류는 그렇죠. 곱하기 2를 해주면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자, 여러분들 문제를 조금씩 바꿔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는데 생각하시면 문제를 출제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1번입니다. 공기 중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했어요. 자, 공기 중의 수증기,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갑자기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말이죠. 구름 상태를 만들거나 이건 뭐라고 하나요? 용어 설명은 기억해 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은결입니다. 정답이 체크되어 있었죠. 은결과 이슬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슬점은 온도를 얘기합니다. 무슨 온도? 그렇죠. 은결이 일어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물어봤지 변할 때 온도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 바꿀 수 있겠죠. 물방울로 변하는 때에 변하는 순간의 온도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럼 그때는 이슬점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변하는 현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은결이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죠. 자, 증산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증산작용, 우리 잎의 뒤에 있는 기공에서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출입하는 그 구멍이죠. 그 기공에서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물방울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이라고 했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의 경우에는요. 포화든 일정한 온도에서 물 100g 속 또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잖아요. 일정한 온도에서 공기 중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수증기의 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각각의 모든 용어 설명 여러분들 각각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2번입니다. 표는 건습고 온도계를 이용한 상대 습도표를 나타낸 것이다. 건구의 온도가 22도씨이고 습구의 온도가 19도씨일 때 현재 상대 습도는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표는요, 상대 습도를 나타내는 상대 습도표예요. 상대 습도표를 사용할 때 건구의 온도와 습구의 온도가 문제에 주어질 텐데요. 푸는 방법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당연히 아실 건데요. 문제에 주어진 습구 온도를 찾습니다. 습구 온도가 19도라고 했으니 습구 온도를 찾아내시고요.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의 차이를 찾아내십니다. 그럼 22에서 19를 빼면 3이네요. 3. 자, 19와 3을 쭉 연결했을 때 만나는 그 지점에 어떤 숫자가 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대 습도를 의미합니다. 상대 습도는 바로 76을 가리키고 있고요. 정답은 2번. 100% 중에서 상대 습도 76%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문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습구의 온도가 22도인데 건구의 온도가 25도이다, 24도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서 한번 습도를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지금 현재 건습구 온도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23번입니다. 태양 대기층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개기일식 때 관측이 가능한 가스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스층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태양에는요, 태양의 표면을 의미하는 태양의 표면의 특성과 태양의 기체층의 특성이 있어요. 태양의 표면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어두운 점. 다른 지역은 다 붉은색 빛깔을 띠는데 어느 한 부분만 점점 흑색을 띄어요. 바로 검은색 점, 흑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흑점의 경우에는 태양의 표면에 대한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흑점은 태양의 다른 부위보다 2000도 낮은 점, 그걸 바로 흑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태양의 표면을 더욱더 가까이 확대해서 관찰을 해보면 기체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움직여요. 뭉탱이로. 이것이 바로 뭐냐? 겉으로 볼 때의 쌀알무늬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태양의 표면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쌀알무늬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건 기체층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스층을 얘기하기 때문에 태양의 표면은 보이지 않는 거죠. 개개일식이라는 것은 달에 의해서 태양이 정중앙이 가려진 걸 얘기해요. 즉 태양 전체는 통째로 가려지고 기체층, 가스층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개개일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1번과 2번의 경우엔 태양의 표면에 대한 성질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3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개개일식 때 가능한 가스층을 얘기했고요. 홍염의 경우에는 엄청 높은 불기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높이 불기둥. 근데 여긴 지금 불기둥이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균일한 모양의 하얀색, 백색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하얀색, 백색층은요, 태양의 가스층, 바로 채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홍염이나 플레어와 같은 다른 태양의 특성들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체는 이라고 했네요.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팔의 분포에 있다.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너무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겨워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나선팔의 분포에 있고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 성단인데 푸른색 별, 젊은 별, 나선팔,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한, 그렇죠. 바로 산계 성단입니다. 구상 성단의 경우에 은하의 중심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타오르는 은하, 불규칙 은하는 우리 은하 내부에 존재하지는 않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5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천체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천체의 명칭은 이라고 했네요. 자, 천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마치 말머리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이건 말머리 성운입니다. 하지만 이 천체를 포함하고 있는 성운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성단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은 지금 말머리 모양으로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둡다는 것은 뒤쪽에 있는 별빛을 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뒤쪽에서 오고 있는 별빛을 요 어떠한 성간 물질에 의해서 가려 놓은 것, 이걸 바로 암흑 상태를 만드는 성간 물질이다. 그래서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이 암흑성운 중에서도요, 말머리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말머리 성운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요. 자, 이것은 굉장히 대표적인 암흑성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25번 문항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정답은 2번 암흑성운이었고요. 25번 문항 드디어 몇 번까지 푼 건가요? 모의고사 6회문까지 마무리를 지었네요. 마지막 모의고사 7회,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 만점 받으시면서 마무리 하셔야겠죠?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7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